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위기에 빠진 이 대학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지금 한국의 이 대학이 위기입니다. 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점점 줄어드는데요. 이수나 마나한 정말 잡스러운 대학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솔직히 대학에 이렇게 많이 가면 나라 꼴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요. 그 시간 동안에 노동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대학에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낭비인지 모르고, 또 그 대학에서 배운 교육들이 아무런 취업을 하거나 이런데 도움이 되지 않고 그 경력들이 오히려 낙인으로 남지. 어느 대학 나왔다 하면 아, 저 친구 3류구나 낙인으로 남지 개인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4년 동안에 비싼 비용 써가면서 사이비 대학에 사기당하고 개인은 낙인만 찍히고 취업에는 도움도 안 되는 게 반복되고 있죠. 이런 대학 구조를 그대로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건 진짜 심각하다고 봅니다. 미국에도 이번에 올해 대학 이 비용, 학비 문제 이런 개선이 이 버니 샌더스의 주요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미국에도요, 이 어마어마하게 이 쌓여있는 학자금 대출이 결국은 지금 학생이 졸업해서 십수년이 지나도록 갚지 못하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은 받지 못하고 빚만 쌓이는 현실이 미국의 큰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자, 교수와 잡상인은 출입금지. 2005년에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 그렇게 붙여놨다. 이 뭔 말이냐? 지방대학이에요. 하도 학생이 없으니까 교수들이 어무 할당량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를 출입을 해가 아들 꼬드겨가지고 저거 대학에 집어넣어야 된다. 자, 그래서 당시 대학 교수는 신입생 모집에 사활을 걸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은 어떨까? 1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전문대학이나 4년 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작년에 12월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 위원회가 이 인구가 얼마나 감소할 건가, 학생이 얼마나 감소할 건가 통계를 냈는데요. 자, 지금 학령 인구가 현재는 887만 명인데,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96년에 한 20년 전에는 1171만 명이었다.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학생이. 그러면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20년 뒤에는 720만 명밖에 안 나와. 30년 뒤에는 660만 명. 이렇게 학생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한 45년 뒤에는 480만 명 남는다. 그래서 이 대학들의 위기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오고 준비할 시간은 매우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2018년이 그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즉 대학교 정원보다 학생이 더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2018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8년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60만 명이라고 보는데, 전국의 대학이 아마 이제는 학생을 미달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난리가 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북의 한 대학을 보면 이 학생이 이렇게 줄어드는 데 대비해서 학과를 이렇게 통폐합하거나 구조조정하거나 이런 변혁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정부에 기대를 요구하는 1차원적 심리만 팽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일반 대학 재적 학생은 211만 3,293명인데요. 15년 기준으로 2004년보다 한 7,000명 감소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문대와 사이버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전체 재적 학생은 3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1년 사이에 1.7%가 줄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줄은 게 처음이라는데요. 앞으로 초중 고등학생이 계속 줄 거기 때문에 이 대학 재학생들도 계속 줄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2027년에는 고등학생이 지금보다 4분의 1이 줄 겁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입시생이 25만 명이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대학이 입학생이 미달 사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인터넷에 대학을 결합한 굳이 학교에 안 가는 이 사이버 강의 등에 의한 융합형 온라인 강좌 등이 앞으로 또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의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해서요. 굳이 대학이라는 공간에 안 가고도 졸업장 받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죠. 왜? 비용을,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일을 하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23개 대학은 다른 학교 캠퍼스에서 한 학기당 6학점씩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학점 교류제를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럴까? 각 대학 총장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요. 학점 교류를 하는 걸 한번 1, 2년 지켜본 다음에 우리 학교에 없는 학과는 저건 우리 학교인데 딴 학교 가서 들으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구조개혁을 할 때 이 전체적인 학생들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각 대학끼리 서로 보완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비용을 줄이겠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또 교수도 시설도 공유하고 강의 경쟁력을 높여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겠다. 즉 이제 각 대학이 이름만 걸어놓고 교수, 강의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면서 비용을 확 줄이는 이런 일들에 대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입학생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들이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요. 동폐합에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학생 수 감소라는 이런 현실에 직면하고도 오늘날 한국의 사학들은 그야말로 아직도 사학 비리가 만연한 채 현재 좋았던 시절이 또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지도 않고요. 이 공립대학들은 정부에서 노는 돈 꼬박꼬박 챙기 먹으면서 자리 지키려고 전부 붙들어 매고 앉았습니다. 이제는요, 아무리 대학이 개혁을 안 해도 학생 수가 줄어서 대학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상황으로 갈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도 기업처럼 사회 변화에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도태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한국에 좋았던 대학교는 이제 대학교 시절은 끝이 나가는데요. 아직도 대학 당국자나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국가시, 즉 목에 힘이나 주려고 하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육공무원하고 유착했어요. 이 퍼지고 앉아 있어봤자 머지않아 문 닫는 시대가 옵니다. 요즘 지하철 다니다 보면요. 일반 해고 도입, 지역규칙 변경 등에 반대한다는 민노총 등의 전단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핵심이 저성과자에 대해서 해고할 수 있는 이제 인사 지침을 정부가 그렇게 발표하면서 정부는 이런 어떤 저성과자 해고라는 것이 기업들이 마음대로 직원들을 갖다가 해고하는데 악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쉬운 해고가 아니라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현장에서 저성과라는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막겠다라는 생각에서 발표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민노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법에 반대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저는 이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기업들이 사람을 죽일 때 저성과자라는 부분을 남용하는 사례가 법이 통과되기 전인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법까지 통과시키면 그걸 악용해서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리해고만 가능한데 이제 일반 해고 부분에 있어서 이 저성과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하면 온갖 핑계를 저성과에 대해서 해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대신정권하고 KT가 지금 노는데요. 두 기업 모두 교육훈련 및 배치 전환을 악용해서 구조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대신정권은 2012년, 2013년에 고성과 조직 구축을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이라는 막 복잡한 말을 운영하면서요. 퇴출 대상자를 현업에서 배제시킨 뒤에 다른 영업점 본사를 일주일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도록 보직 변경을 시키거나
산 정상에서 인증사진을 찍어오라 하거나 외부에서 명함을 모르는 사람한테 10장 받아오라 하거나 길거리에서 전단지 배포하라 이래가지고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지시 반복으로 자존심을 밟아서 회사에 남으려는 의지를 잃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정권은 2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100명의 인력을 감축한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노무법인이 이 계획을 짜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설계는 육성이라고 되어 있으나 목표는 퇴출인 상시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자를 수 있는 부분을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동원해서 우리한테 좀 짜주면 우리가 그걸 회사에 적용시켜서 사람을 잘라내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상 퇴출에 최적화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영기업인 이 KT도 저성과 퇴출을 하는 데 있어 충격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퇴출을 목표로 한 공공연한 인력 관리가 인권단체의 문제 제기로 공론화되니까 KT는 2000년 중반부터 비밀리에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했다는데요. 2005년 사측이 작성한 부진인력 관리 대상자는 1002명이었는데 업무 부진자뿐만 아니라 노조 활동자도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뒷날 알려진 KT의 퇴출 방식은 상당히 체계적이었는데 우선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하고 종전에 하던 업무와 상관없는 생소한 업무를 시키고 직무수행 평가를 쉽게 하기 위해 단독 업무를 맡긴 다음 업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주의 경고를 줘서 결국 징계를 가하는 그런 해고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114 안내원이었던 여직원들에게 전신주에 올라서 전화를 개통하도록 하는 업무를 줬다. 그리고 실적이 나쁘다라고 자술서를 쓰게 하고 그걸 토대로 경고장을 발부해서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저는요, 회사가 피치 못할 사연이 있어서 직원을 해고하게 되면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정한 부분을 보상을 해주고 서로 간의 설득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일반 해고 부분에서 저성과자 퇴출 부분에 대한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지금 기업이 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꼼수들을 노무법인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달달 뽑고 괴롭혀서 쫓아내는 방식이 통하고 있는데 이걸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면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이런 근로자들의 우려도 사실입니다. 정부가요, 기업 편에 서서 근로자들을 갖다가 쉽게 퇴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조정, 한마디로 시스템 개선이라는 부분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맥락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요, 그 산업이 살아나고 그 회사가 살아나고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저성과자라고 하는 부분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니까요. 저성과자 해고 부분은 매우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그 저성과자라는 객관적인 어떤 평가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노동관계법의 빠른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국 저성과자로 해고되는 사람도 국민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정부가요, 법을 기계식으로 만들 게 아니라 애정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